안녕하세요. 예니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새 말도 많은 그 상업부동산에 대해서 소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10K에서 몇 가지 주요한 점하고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조사한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15억 달러 수익 중에서 소파이는 대출 부분이 11억 달러 정도의 그 수익, 거의 70% 가까이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연 단위로 보면 저는 지금 그 분기별로 다 그 나눠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는 건수거든요. 대출 건수는 다 증가를, 모든 그 주택이든 학자금이든 개인 대출이든 다 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세부 조건으로 봐서 지금 전체 대출이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소파이가 지금까지 한 대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135억 달러 정도 돼요. 이 135억 달러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상업 대출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억 달러니까 1%도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 1억 달러 중에서도 그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 소파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은행들이 대부분 그 어떤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고정금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 상업대출 1억 달러 중에서 80% 정도가 변동금리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양날의 검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상업 대출 쪽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뭐 그래서 변동금리로 이제, 왜냐면 이게 담보대출권 중에서 상업대출이 조금 위험한 거는 제가 뒷부분에 달아드릴 테니까 그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월가제 거에서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변동금리 대출의 그 학자금 대출도 일부 있지만 학자금 대출 총 규모에서 그 변동금리는 작은 편이고요. 그 상업대출 쪽에서는 대다수가 변동금리로 돼 있다. 이게 그 금리를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반대급부로 이제 연체를 좀 더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소파이는 그 금액 자체가 지금 총 대출 금액에서 작은 편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손충당금 자체가 600%나 늘었다고 해서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사실 커진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평균 연체율 중에서 보면은 지금 평균 정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도 지금 신용카드 부분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대출인 그 개인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쪽이 아니라 신용카드의 연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충당금이 많이 쌓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보면은 신용카드가 작년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지금 2023년이니까 어쨌든 21년도 기준으로는 4.3%면은 지금 다른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이 아랫부분이 지금 22년도에 그 2%대 나오고 그거보다 낮았던 게 100대 은행들의 신용카드, 그러니까 그 우량한 그 큰 은행들인 훨씬 낮고, 100위권 밖으로 있는 은행들은 6.8%대로 굉장히 높았죠. 작년에도. 그 소파이는 그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량한 대형 은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간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 수치고, 그래서 4.3% 연체율인데 지금 현재 22년도에 이제 1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걱정은 되긴 되는데, 금액은 아직 그 신용카드 부분도 작은 편이에요. 어쨌든 요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3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한 2% 내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저 대출 보유 금액 중에서. 근데 어쨌든 그걸 뭐 높아지고 있는 거는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제가 지지난 영상이었군요. 거기서 그 전체 대출 중에서 소파이가 신규 대출보다는 추가 대출을 많이 한다는 그 증거가 요런 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주택 융자가
300만에서 100만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8% 거의 70% 가까이 그 건수가 떨어졌는데 평균 금액은 지금 거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1%만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대략적으로 3분의 1 토막의 그 건수가 줄었는데 금액은 1%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신규 대출자들도 있지만 그 대출자들이 금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기존 대출자들이 그 추가로 좀 받은 그 데이터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뒷부분에 제가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그때 이게 영상에서 제가 종종 다루긴 하지만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지금, 그 파이코 점수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하는 게 학자금 대출 쪽이고, 그 다음이 이제 개인 대출이나 주택융자가 조금 낮지만 어쨌든 이것도 고신용자들인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그 설명을 드릴게. 그때 제가 설명을 뭐 한 부분 있고 안 한 부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2021년도 여기 그 4분기 때의 그 소파이의 그 대출 그 행태를 보면은 지금 뭐 여기 빨간 표시했던 이 학자금 대출 뭐 이것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그럼 주택 대출도 건수를 그러니까 소파이가 건수는 모든 대출에서 다 풀었어요. 플러스 1%, 2%, 4%, 8%, 9%, 6%, 1% 이렇게 그 전에도 2021년도 그 22년도 전에도 은행 되기 전에도 항상 풀었었는데 유독 요때만 조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택은 건수 자체를 한 3분의 2로 줄여버렸고 개인 대출도 한 13% 줄였고 학자금 대출마저도 건수 자체는 6%나 줄였거든요. 그런데 금액 증가는 지금 모두 그 주택 대출도 많이 줄었지만 이 학자금 대출은 거의 그 50%가 증가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연장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소파이가 들어오는 그 고객들 수요를 그냥 그 고지고대로 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거기서 그냥 신용 평가를 해서 해줄 사람 해주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소파이는 골라서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뒷부분에 얘기할 그 모기지 대출 그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죠. 일단 학자금 대출이 건수는 유일하게 요때 2021년도 4분기에 처음 딱 한 번 줄였었는데 건수를 금액은 굉장히 늘렸었어요. 물론 이제 바이든 그 법 이후로는 줄어들었지만 안타깝게 그때 개인 대출로 갈아탄 거죠. 소파이는 개인 대출로 주택도 엄청 줄이고 근데 정말 여기서 또 그 똑똑한 게 그 주택 대출은 이때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분위기를 모르실 수 있어요. 2021년도 4분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뭐 내년에 하겠지만 22년도에 하겠지만 뭐 0.25씩 천천히 할 거다라는 게 그냥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소파이는 이때부터 주택 대출을 건수를 최초로 엄청 줄였죠. 물론 그 다음 분기 2022년도 1분기에는 건수를 엄청 늘렸지만 금액은 계속적으로 줄였어요. 이때 17%를 줄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2년 그 은행이 된 이후에 반토막 냈어요. 그 금액 자체를 건수는 늘렸지만 금액은 반토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보수적으로 추가 대출이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일부씩 해줬다는 게 이때부터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개인 대출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선택의 폭을 그 학자금 대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일로 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쨌든 개인 대출이 위험도는 당연히 학자금 대출보다 높지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예, 지금 퍼센테이지 자체가 이제 파이코 점수 자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학자금 대출 쪽이 더 좋은 건 알지만 할 수가 없으니 개인 대출로 다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근데 그 개인 대출도 지난 분기 2022년도에는 줄였죠. 뭐 담보대출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균 금액이 요때 이후로 이때 금리 인상이 2022년도 1분기에는 금리 인상이 그렇게 많이 될 거라고 이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2분기, 3분기 가면서 이제 2분기 때가 피크였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뭐 여기저기 난리가 났고, 근데 1분기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때부터 평균 대출을 전체적으로 줄였었어요. 그리고 위험도가 좀 있는 주택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줄인 때가 이때고, 그다음에 예금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초로 이제 22년도 은행이 이때 됐기 때문에, 예금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뭐 그 다음 분기에 2배, 그 다음에 85%도 뭐 거의 2배 가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4분기에 이제 반토막 났잖아요. 50%. 근데 이거 증가율이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나는 양이 줄어든 건데, 저는 그래서 2023년 올해가 한 2, 3분기 정도의 피크를 찍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전달에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뒷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AT1 채권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여러 뭐 보신 분들은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안 좋은 채권이거든요. 채권 중에서 은행한테만 유리하고 채권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요번에 근데 확실시 이제 종지부를 찍어버린 게, 자기 자본에 이걸 포함을 시키고 이거를 뒤에 부실 처리를 해버리는 일이 실제 발생이 된 거는 이렇게 큰 규모로 한 거는 CS가 처음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은행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소파이는 어쨌든 AT1 채권 코코펀드라고 하거든요. 컨티젠트 컨버터블 본드 AT1 채권을 가지고 있지를 않고 필요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다만 요 5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은행 승인이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인데, 만약에 2022년도에 소파이가 은행 승인이 안 났으면 이 AT1 채권을 발행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뭐 넘어가고, 이 예금 부분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 200만 달러까지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노토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고 좀 나중에 예금도 늘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지금 3월 달 중순에 일이 터졌고 바로 일주일 만에 이것저것 대처를 하긴 했지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가 이 주식을 공부한 사람 중에서도 이런 재무제표를 다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이 그거를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천히 아마 소문이 날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가 MMF가 금리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전 한 분기, 두 분기 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당연히 소파이의 예금 금리가 좋았죠. 4% 금리인데 거기서 이것저것 조건을 걸면 뭐 4.7%까지 최고 금리가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MMF가 4% 중반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금리 0.25 더 올린다면 4% 후반까지 나오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MMF가 지금 금리적으로나 뭐 채권을 투자를 하는 상품들을 이제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는 보험은 안 돼요. 하지만 대형 증권사들의 망하지 않을 만한 그런 증권사에 MMF에 돈이 많이 몰린 건데, 어쨌든 요거는 단기적으로 MMF에는 아직 왜냐면 금리가 최고조로 올랐으니까 아마도 대부분 현재 예상으로는 다음 달이 피크를 찍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분기 정도는 MMF에 자금이 좀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소파이가 소문이 나고 뭐 좀 더 좋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오르겠죠. 근데 아마 소파이는 예금을 더 지금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단기적인 형상일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몰린 예금으로도 충분한 거고,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서
소파이가 이득을 볼지는 제가 알리 뒷부분에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다시 얘기 드릴 거고요. 윈덤 캐피탈 요번에 지금 인수를 한 다음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지금 소파이가 지금 그 주택 대출을 엄청 줄였잖아요. 이때 그 운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준비를 해서 엄청 줄여놨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소파이가 주택할 그 노선이 별로 없다. 뭐 그게 어느 정도 일리도 있는 말이긴 한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대출을 하려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조정을 한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 타이밍에 학자금 대출이 만약에 그 법원에서 만약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혹여나 바이든이 강제로 계속 그 연장을 한다면 지금 개인 대출만 가지고 좀 가기에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대출을 두 가지 이유로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금리적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학자금 대출과 좀 시너지 효과로 이제 반반 나눠서 섞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 지금 현재 타이밍이 괜찮냐고 얘기를 하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현재 그 장기 금리가 더 낮고 단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이 예대 마진이 좋지가 않아요. 다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뭐 모기지 금리가 5%고 그 예금 금리가 뭐 6%까지 올라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 손해인데 어쨌든 이게 올해나 내년에는 예금 금리가 더 내려갈 거고 모기지 금리는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금리 계속 가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손해인 거지 계속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기지 금리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최고점을 아마도 올해 안에 찍겠죠. 예금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한 그거 두 가지가 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기지 대출을 지금 많이 올해나 내년 초에 해놓으면 그 금리는 계속 가는 것이고 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하는 부분에서 이득이 되고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거 그 대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모기지 대출은 미국에서는 대부분 은행들이 이거를 채권 유동화를 시켜요. 근데 지금 이 채권 유동화를 시킬 때 기간이 길면 채권을 팔기가 쉬워요. 신용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채권 형태로 해가지고 팔기도 하지만 그거는 많은 금액을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미국 국채보다 수익률이 좋은데 안정성 면에서도 큰 차이는 안 난다면 왜냐하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거를 섞어서 여러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을 팔면은 그 수익률이 예전 같은 뭐 서브프라임 같은 일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터질 리도 없는 게 지금 그 이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만들어 놨잖아요. 상업부동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담보대출, 집담보대출로 해가지고 그 채권에 판매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 판매자가 우위에 선 시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해놓은 대출들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윈덤 캐피탈 인수로 인해서 타이밍상 저는 좀 굉장히 좀 괜찮다고 보긴 봐요.